안녕하세요. 최영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2주차 1교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2장에서 사이버 게임 중독과 폭력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첫째로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9.7%에 달하며 이들 중 86.4%가 여가 활동으로 게임을 한다고 답할 정도로 게임이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데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폭력은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사이버 게임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 폭력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뭐냐 하면은 사이버 게임이라는 거죠. 청소년들이 사이버 게임을 하면서 그 폭력성의 어떤 게임들을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그러한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학교 폭력을 유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폭력에 견디다 못해 자살한 중학생이 사이버 게임상 무기 분실이 발단이 되어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이버 게임상 폭력이 가상세계를 벗어나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단양상 초래. 예,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이버 게임의 그 폭력이 가상세계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 사이버 게임으로 끝나야 되지, 이것이 오프라인은 현실 세계까지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일탈하는 양상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살인을 한다든지 약취 유인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버 게임에서 게임으로 끝내야 되지, 이것을 현실 속에서까지 가져와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사이버 게임의 중독이 학업 소홀, 성적 저하, 잦은 결석과 사회적 고립을 조장하며 특히 폭력 게임의 중독은 모방을 통한 살인이나 폭력 범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날 여러 논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이버 게임 중독되면은 학업 소홀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 가겠습니까? 게임 한다고 학교 안 갑니다. 학업 소홀되고, 그런데 학교 안 가다 보니까 성적이 저하되고 잦은 결석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청소년들은요, 자기가 원룸이나 뭐 이렇게 자기가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얻어놓고 24시간 게임에만 몰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폭력 게임을 24시간 하다 보니까 중독되는 거죠. 게임에 중독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폭력적인 게임을 하다가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살인이나 폭력 범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많은 논문들이 지금 이런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게임 중독과 자기 통제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독과 자기 통제력입니다. 큰 2번에 가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그 큰 2번에 게임 중독과 자기 통제력 한번 살펴보십시오. 작은 1번에 가서 레클리스는 범죄를 견제하는 요소를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 레클리스는 범죄를 견제하는 요소를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로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자기 통제력은 갓 프레더슨과 허시의 자기 통제 이론에서 제한된 개념으로 자기 통제력은 부모의 훈육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범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나중에 그 후속 논문들이 많은 논문이나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통제력이 그 약한 사람들은 범죄에 많이 가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력이 강한 사람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통제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강한가를 살펴봤더니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훈육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청소년들은 나중에 범죄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모님의 훈육이 그 범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지금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요 그 소년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소년원에 가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온 소년원에 들어있는 청소년들은 무엇 때문에 무슨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환경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를 많이 물어봤는데요.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 그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이 절도, 폭력,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 이러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가정 환경은 부모님이 안 계시든지 또 편모, 편부 또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자녀들이 이런 가정의 청소년들이 소년원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릴 때 부모님의 훈육을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어서 범죄에 많이 빠져들게 되고요. 부모님의 교육, 훈육을 잘 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억제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논문에서 지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 그레스믹 등은 낮은 자기 통제력이 실제로 청소년 사기범 및 폭행범 등에게도 나타날지를 자기 보고식 조사를 통하여 연구한 결과 상호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 그레스믹은 그 자기 통제력이 실제로 낮은 청소년이 사기범과 뭐 폭행범 이렇게 나타날지를 조사를 했어요.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방법을 채택했냐면은 범죄 통계에 있어서 하나의 그 조사 방법인데요. 자기 보고식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연구한 결과 상호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믹은. 그래서 거기에서 증명이 됐는데 자기 통제력이 낮은 낮은 그 청소년들은 사기범이나 폭행범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관성, 상호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그리스믹이 증명한 내용인데요. 자기 보고식 조사가 뭐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3학년이나 되면은 뭐 범죄학이나 피해자학 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번 배우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이 자기 보고식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식 통계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자기보고식 조사이며, 우리가 실제의 범행에 가까울수록 범죄에 관한 자료가 향상된다면 범죄자에게 직접 자신의 범법에 관한 정보를 밝히도록 호소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공식 통계의 문제가 숨은 비행과 재량적 편견이라고 지적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범법자 자신에게 직접 범행의 여부 등을 물음으로써 이렇게 보고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는 또는 누락된 범죄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보고식 조사를 공식 통계상 기록되지 않는 범죄의 암수를 파악하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 장점은 이제 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자기보고식 조사는 암수범죄나 공식 통계상의 선별성으로 인한 누수범까지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실제 범죄량과 빈도를 평가할 수가 있으며 우리 사회의 범죄 분포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범죄성과 범죄 통계상 존재할 수 있는 계급적 편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로 자기보고식 조사에서는 범죄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기타 피조사자의 인격 특성, 가치관, 태도, 환경 등도 동시에 조사하기 때문에 범죄 이론을 검증할 수 있고 범죄의 원인이라고 사용되는 요인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범죄자와 준법자, 누범자와 초범 또는 폭력범과 비폭력범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보고식은 그 자기가 이제 범죄를 당하면은 범죄를 당했다든지 자기가 범죄를 했다든지 하면은 보고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통계에 있어서 암수 범죄를 범죄의 암수를 파악하는데 좋은 기회다. 그래서 자기보고식 조사는 범죄 통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다. 범죄 누수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사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낮은 통제력을 가진 청소년들은 범죄 기회에 더 빠지며 청소년 비행에 있어 개인의 특성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제시. 그렇습니다. 낮은 통제력 가진 청소년들은 범죄 기회에 더 많이 빠져들겠죠. 그래서 낮은 통제력, 높은 통제력을 가진 청소년들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높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가정 환경을 조사를 했더니 그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교육, 훈육을 잘 받은 그런 청소년들이란 거죠. 그런 청소년들은 부모의 교육을 잘 받는 청소년들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더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5. 외적 견제 요인으로 가족 및 친구와의 유대감은 허쉬의 사회 유대론의 요소 중 예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친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으로 측정했다. 이제 허쉬의 사회 유대론 요소 중에서요 예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적 견제 요인입니다. 외적 견제 요인으로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돈독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러한 청소년들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친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이 범죄에 많이 가담하게 되더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시의 사회 유대론인데요. 허시의 사회 유대 이론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허시는 사회 유대의 구성 요소가 범죄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허시는 사회 유대에 있어서 구성 요소가 범죄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요소는 애착, 전념, 참여, 신념 이런 것들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애착 있고 전념 있고 참여하고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한 비행은 사회적 유대가 약화될 때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가족 간, 친구지간, 직장 동료 간 유대가 떨어질 때 비행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유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관계가 있겠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친구 간의 관계, 직장 동료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유대가 약화될 때 그 청소년은 범죄에 가담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시의 사회 유대론입니다. 나중에 3학년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장에 넘어가겠습니다. 큰 3에 가서 사이버 게임 콘텐츠는 얼마나 폭력적인가. 1. 청소년 사이버 세상에 살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청소년은 사이버 세상에 살다. 사이버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해도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자기 생활을 패턴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사이버와 관련이 있는지, 집에 가서 사이버 컴퓨터를 얼마나 하는지, 사이버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한번 자가 진단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학원에 가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3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의 주중 여가 시간은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TV 시청, 휴식 활동 순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청소년들이 13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주중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조사를 했더니 컴퓨터 게임이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컴퓨터 게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이 인터넷 검색, 그 다음이 TV 시청, 그 다음이 휴식 활동 순으로 나타났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 컴퓨터 게임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서 2017년 대한민국 청소년의 여가 생활,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고제 28페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그림 1-2입니다. 28페이지 그림 1-2 2017년 대한민국 청소년의 여가 생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TV 시청,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 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여기 보면은요. 주중에는 청소년들이 68.3%가 컴퓨터 게임하고 인터넷 검색한다는 겁니다. 주말에는 59.7,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부분 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은 것이 뭐냐면은 TV 시청입니다. TV 시청. TV 시청이 보면은 주중에는 64.3% 있고 주말에는 54.0%입니다.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안 하면은 TV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높은 것이 휴식 활동입니다. 휴식 활동은 주중이 60.5%이고 주말이 59.6%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컴퓨터 게임 또는 인터넷 검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TV 시청, 세 번째가 휴식 활동, 이런 내용으로 여가 활동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은 2017년에 10대 청소년은 일주일에 평균 16시간 54분, 20대는 23시간 36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빈도가 하루에 1회 이상인 경우가 10대는 98.1%, 20대는 100%로 10대에서 20대 청소년은 거의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청소년들은 거의 하루 일과 생활에 있어서 컴퓨터 게임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다에 가서 2017년에 10대 청소년은 일주일에 평균 16시간 54분, 20대는 23시간 36분 인터넷을 이용한답니다. 10대는 1일 평균 2시간 24분이며 20대는 일평균 3시간 24분입니다. 그만큼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에 가서 청소년의 사이버 세상 활동 시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 29페이지 표 1-8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에 보면은 청소년의 사이버 세상 활동 시간입니다. 2015년도는 2016년도, 2017년도가 나와 있는데요. 주 평균 이용 시간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 이용 빈도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0대가 주 평균 이용 시간이 14.5, 인터넷 이용 빈도에 있어서는 하루에 1회 이상이 96.6, 거의 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인터넷을 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회 이상은 3.3, 한 달에 1회 이상은 0.1, 한 달에 1회 미만은 0.1입니다. 20대 한번 보겠습니다. 20대는 주 평균 이용 시간이 21.0이며 하루에 1회 이상은 99.8입니다. 20대는 거의 100% 가까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회 이상은 0.2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도 10대는 주 평균 이용 시간이 15.4, 하루에 1회 이상은 93.9, 일주일에 1회 이상 5.6, 한 달에 1회 이상 0.3, 한 달에 1회 미만은 0.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에 20대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한번 살펴보면은 주 평균 이용 시간이 22.8, 하루에 1회 이상은 99.6, 거의 100% 가깝죠. 99.6 그렇게 99.6명이 거기
하루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1회 이상은 0.4, 한 달에 1회 이상은 0. 그 다음에 2017년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7년도에 10대가 주 평균 이용시간이 16.9, 하루에 1회 이상이 98.1, 일주일에 1회 이상 0.9, 한 달에 1회 이상 1.0, 20대는요, 주 평균 이용시간이 23.6이며 하루에 1회 이상 100입니다. 100. 하루에 1회 이상 2017년도에 와가지고 20대는 모든 20대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인터넷을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오늘날은 이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이 생활의 주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게임은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나? 예, 그러면은 이제 사이버 게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버 게임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등급 기준이 있는데요. 분류로 해놓은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등급 기준에 보면 그 등급 기준은 누가 하냐면은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요. 내용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현행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폭력성에 대하여 전체 이용가, 12세 이상가, 15세 이상가, 청소년 이용 불가로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체 이용가는 여러분들이 게임물에 들어갔을 때 보면은 앞에 첫면에 보면은 전체 이용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용가는 폭력성이 없습니다. 폭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뭐 초등학생도 좋고 중학생도 좋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폭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전체 이용가고요. 12세 이상가는 폭력성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폭력성을 주제로 하지만 표현이 아주 사소한 겁니다. 경미한 경우, 이런 경우는 12세 이상가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세 이상가는 뭐냐면은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열, 신체 훼손이 비사실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체 훼손이 비사실적입니다. 사실적이 아니고 비사실적입니다. 요거는 15세 이상가입니다. 청소년 이용 불가입니다. 청소년 이용 불가. 여러분들이 게임물에 보면은 청소년 이용 불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청소년들은 게임을 해서는 안 되겠죠. 거기는 청소년 이용 불가는 뭐냐면은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열,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폭력을 막 주제로 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게임물에서 폭력을 주고받으면서 피를 흘리고 신체가 훼손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청소년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다 매겨놨습니다. 등급을 매겨놓고 거기에 맞게끔 게임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에 가서는 이 위원회는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한다. 예. 이게 이제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는요, 5가지입니다. 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뭐 객관식 시험 문제에도 나올 수 있겠죠.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
요 5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해 가지고 등급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등급은 아까 위에서 말했죠. 전체 이용가, 12세 이상가, 15세 이상가, 청소년 이용 불가, 이렇게 등급을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에 가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세부 기준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분류할 때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교재 3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1페이지 표 1-9입니다. 표 1-9에 보면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세부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형성 요 5가지 위에서 말씀드렸죠. 요 5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등급을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전체 이용가는 선정성에 있어서 선정적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세 이용가는 선정성에 있어서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15세 이용가에서는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15세 이상만 게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 불가, 이거는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선정성에 있어서는 청소년 이용 불가인 경우는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아주 묘사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청소년 이용 불가입니다. 그 다음에 폭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폭력성은 전체 이용과 폭력적 요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세 이용가에 있어서는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15세 이용가에서는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열, 신체 훼손이 비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이용 불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폭력성에 있어서 청소년 이용 불가를 보면은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열,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 다음에 범죄 및 약물입니다. 범죄 및 약물을 보면은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없습니다. 전체 이용가에서는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전체 이용가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세 이용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세 이용가에서는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표현이 아주 경미하고 아주 조그맣게 표현된 경우, 그런 경우는 12세 이상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세 이용가를 보겠습니다. 15세 이용가에서는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표현이 약물하고 범죄 관련 내용은 있지만 표현이 경미한 경우, 요거는 1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 이용 불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이용 불가를 보면은 범죄 및 약물 등 행동 조장, 범죄 및 약물 등을 그 행동으로 조장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청소년들은 그러한 게임을 할 수가 없겠죠. 이용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언어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언어는 전체 이용가가 저소고 비소고 이런 게 없습니다. 게임물에 보면은 전체 이용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물에 보면은 전체 이용가는 저소고라든지 비소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12세 이용가를 보면은 저소고 비소고가 있으나 표현이 아주 경미합니다. 표현이 경미한 경우 15세 이용가는 저소고 비소고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이용 불가입니다. 청소년 이용 불가는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유해하다. 아주 그 언어 표현이 저서고 비서고 이런 것들이 아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청소년 이용 불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형성입니다.
사행성은 사행적 요소가 없습니다. 전체 이용가에서는. 사행성에 들어가서 보면은 전체 이용가에서는 사행적 요소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세 이용가에서는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입니다.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그 다음에 15세 이용가에서는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그 다음에 청소년 이용 불가입니다. 청소년 이용 불가에서 보면 사행성은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는 그런 게임은 청소년들이 이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가서는 게임물 표시 방법입니다. 게임물 표시 방법인데요. 게임물 표시 방법을 같이 한번 볼까요? 게임물 표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교재 32페이지 표 1-11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 1-11에 보면 게임물 표시 방법이 있어요. 거기 아까 5가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요.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이렇게 보면은 이제 폭력성 있고요. 공포, 그 다음에 약물은 이제 주사기죠. 그 다음에 범죄는 수갑, 사행성은 이제 돈을 표시해놨지, 원을 표시해놨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게임을 할 때 이제 그 게임물에 보면은 반드시 첫 장에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보험제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사행성이라든지 언어의 부적절성, 공포, 폭력성, 선정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다가 게임할 때 이런 내용들이 이런 그 화면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버 게임의 중독은 폭력적 태도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큰 4번입니다. 큰 4번에 가서 사이버 게임의 중독은 폭력적 태도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 청소년들이 그 사이버 게임 중독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사이버 게임 중독이 폭력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이버 게임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청소년의 게임 중독 정도 여부 및 개인의 내적, 외적 통제 정도, 학교 폭력과 상관성 등을 파악. 예, 이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의 게임 중독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게임 중독 여부가 어느 정도 게임 중독에 돼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들어있는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상관성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임 중독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정도와 비례해서 학교 폭력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온라인 게임 중독 자가 진단표. 온라인 게임 중독 자가 진단표는요. 온라인 게임 내가 중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가 진단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교재 32페이지 표 1-12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온라인 게임 중독 자가 진단표라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 게임으로 인해 학교 생활이 재미없게 느껴진다. 2.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와 노는 것보다 더 좋다. 3.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4. 게임에서 사귄 친구들이 나를 더 알아준다.
5.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다. 6. 내 캐릭터가 다치거나 죽으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된 것 같다. 7. 게임을 하느라 학교 숙제를 할 시간이 없다. 8.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9. 게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10. 처음에 계획했던 게임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 11.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도 그만두기가 어렵다. 12.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지만 잘 안된다. 13.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14. 게임을 하면서 전보다 짜증이 늘었다. 15. 다른 할 일이 많아도 게임을 먼저 한다. 16. 게임을 못하면 하루가 지루하고 재미없다. 17. 게임을 안 할 때도 게임 생각이 난다. 18. 야단을 맞더라도 게임을 하고 싶다. 19.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20.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화가 난다. 이것이 온라인 게임 중독 자가 진단표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0개 중 몇 개가 여러분들한테 해당하느냐? 해당하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죠? 그만큼 사이버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20개 중에 뭐 관련성이 별로 없는 사람은 온라인 게임에 중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나 20개 중에 뭐 15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자기하고 자기에게 해당되면은 그 사람은 온라인 게임에 사이버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사 대상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 진단표에 따라 응답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조사원이 웹상에서 입력하여 설문지 응답자별 인터넷 게임 중독성 여부를 진단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그 여가 시간에 자신들이 얼마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지,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게임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하면은 아무래도 학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좀 줄이기 바랍니다. 자가 진단표 반드시 한번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가서는 게임 중독이 심각한 청소일수록 가족 유대와 친구 유대, 자아관념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 이거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게임 중독이 심각한 청소년, 거의 하루 24시간 중에 한 10시간 이상 그 게임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가족 유대와 친구 유대, 가족하고도 유대가 안 되고요. 가족하고 유대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친구하고 놀 시간적 여유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아관념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아관념이 낮아지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보면요, 게임 중독에 빠져든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혼자 생활합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범죄에 노출되기가 쉽다. 범죄에 빠져들기가 쉽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기 통제력.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회 유대,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에서 가족 간의 유대, 친구 간의 유대, 동료 간의 유대, 어떤 이런 유대가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면은
범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범죄가 발생한다는 거죠. 비행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4. 게임 중독은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를 단절시키며 부정적인 자아관념을 형성하게 하며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학교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 예, 그렇습니다. 게임 중독, 사이버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은 가족 간에도 단절돼 있고 친구들하고도 단절돼 있고 또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 방식을 보면은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며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학교 폭력을 유발한다든지 해서 비행 청소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 간의 유대관계, 친구 간의 유대관계, 뭐 동료 간의 유대관계, 이런 유대관계를 잘 하는 사람은 비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5번 청소년의 게임 중독과 자기 통제 정도 진단입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과 자기 통제 정도 진단인데요. 이것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34페이지입니다. 표 1-13 참조하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가서 표 1-13에 보면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과 자기 통제 정도 진단인데요. 여기 보면은 독립변수, 외적 통제, 내적 통제, 종속 변수 이랬죠. 여기서 이제 뭐 개념에 가서는 게임 중독, 폭력 게임, 뭐 가족 유대, 친구 유대, 처벌, 자아관념, 자아 통제, 학교 폭력이 있는데요. 내용에 가서는 뭐 게임의 중독은 게임 중독성 정도, 폭력 게임, 게임의 폭력성 정도, 가족 유대는 부모 존경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 사랑하는 거,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거, 부모나 사랑하는 거, 부모나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친구 유대, 친구와 잘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속마음 나눌 친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친구 나 이해, 그 다음에 처벌, 폭력시 경찰에 근거될 것임, 절도시 학교는 처벌할 것임, 절도시 경찰에 근거될 것임, 자아관념, 타인 배려, 긍정마음, 가치 있는 사람, 친구 이야기 잘 들어줌, 그 다음에 자아통제, 하고 싶은 말함, 쉽게 흥분, 학교 폭력은 친구 별명 부르기, 욕하기, 타인 때림, 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게임 중독과 자기 통제 정도. 게임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범죄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범죄 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가서는 제3장인데요. 시민의식과 비행입니다. 문제의 출발을 보면 IEA 국제교육협의회가 2009년과 2016년의 한국, 홍콩, 대만 청소년의 시민 역량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한국 청소년의 시민 역량이 다른 국가에 견주 크게 증가. 예, 그렇습니다. IEA가 국제교육협회가 이제 2009년과 2016년도에 대만하고 홍콩하고 이제 한국 청소년들에 대해서 시민 역량을 조사를 했어요. 분석해 본 결과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높더라는 거죠. 예,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2에 가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동일한 역사, 가치, 소속감, 동일 목적을 함께 가지는 사람들의 집단. 예, 그렇죠. 동일한 역사라든지 가치, 소속감, 같이 소속되어 있고 동일 목적을 함께 가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3. 사회, 지리학적으로 그리고 인구학적으로 공동의 문화 및 자율성, 독립성, 자급자족적인 기능 등을 갖춘
공동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 사람들 간의 공통의 관계가 유지되는 국가보다는 작고 가족 단위보다는 큰 사회 단위. 예,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다는 적죠. 국가보다는 적은 단위입니다. 그러나 가족 단위보다는 큰 단위죠. 그것을 시민사회. 5. 시민공동체. 국가를 포함하여 국가보다는 큰 공동체로서 의사결정 과정, 참여, 청부, 법률적 규제 등의 영향권이 미치는 사회 공동체를 시민공동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 시민의식의 구성요소. 1. 시민사회 제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요 네 가지가 시민의식의 구성요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